안녕하세요.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젊은 날이 평생 될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빛과 희망이 오긴 하네요. 주변에서 다들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어디 제보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두 분 다 저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셔서 외할머니가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엄마는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외할머니와도 연을 끊은 상황이었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저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옷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낡았고 저는 할머니 손을 많이 탔으니까 촌스러웠나 봐요. 야, 너는 왜 그런 옷을 입고 오냐? 쟤 할머니랑 살아서 저렇잖아. 아, 니는 부모님이 없어? 헐. 애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놀리고 은근히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의 전부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셨기 때문이죠. 할머니, 제발 죽지 마요. 나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 제발. 눈물을 머금으며 임종을 앞둔 할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할머니는 우리 이쁜 손녀,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다 지켜볼 테니까 힘내서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가 이 정도면 많이 버티신 거라고 소녀 생각해서 온 힘을 다 짜내신 것 같다고 하셨죠.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장례 치르는 걸 도와주셨고요. 문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살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엄마랑은 연락이 안 되고 아빠 쪽에서는 재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거둘 수 없다는 답변이 왔나 봐요. 나이가 너무 어렸던 저는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부터 인생의 지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저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제 눈이 이쁘고 똘망똘망하게 생겼다면서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근데 애들 눈엔 그게 안 이뻐왔나 봅니다. 막 저를 괴롭혔죠. 급식 먹다가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팍 치고 도망가는 건 기본이고 제 이불자리 위에 모래가 뿌려져 있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신발 안에 압정이 있어서 밖을 나가려다가 발이 피로 철철 물든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처음에 애들은 제가 귀엽게 생겼다면서 말도 걸고 그랬어요. 아, 나도 드디어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존재이구나.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그 반에서 일장이라고 불리는 애가 저를 못마땅했습니다. 자기한테 쏠려야 할 관심이 그 애한테 쏠리니 제가 미웠나 봐요. 걔가 저를 미행해서 제가 보육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야, 너네들 쟤 보육원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쟤 고아야. 너네 고아랑 노는 애야?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고아이고 남자를 밝히고 더러운 사생활을 가졌다는 이야기였어요. 한순간에 애들이 저를 싫어하고 저는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일진 남자애는 저를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제 뺨을 때리기도 했고요. 실로야를 담장 밖에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남자애들 또한 동조를 해서 저를 발로 차거나 제 얼굴에 우유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쌍코피가 줄줄 난 채로 집에 간 적이 있었죠. 다행히 시설에서 저를 1년간 임시보호해 주시겠다는 어른분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보육원에 봉사를 오시는 분인데 제가 겪는 힘든 일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었죠.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고 임시보호가 끝난 뒤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입학하자마자 자퇴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른 애들 같았으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자퇴하는 것을 반대하셨겠지만 전 고하다 보니 담임 선생님들도 딱히 저를 건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요.
학교라는 제도에서 탈출하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존재도 없었고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저를 놀리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죠. 혼자 자립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을 가지고 살 곳을 마련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루에 기본으로 3개씩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오픈 카운터 알바를 한 뒤 밥을 먹고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을 했어요. 저녁까지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밤늦게 고깃집으로 옮겨가서 불판 닦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일하니까 수중에 2천만 원 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헬스장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자네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가? 학교는 왜 자퇴한 건지도 궁금하네. 저는 말하기를 머뭇머뭇거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제가 고아라는 말씀과 함께 괴롭힘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허,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고생 많았겠네.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알바를 많이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10년만 지나도 전문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대체 가능한 인력이나 시급도 떨어질 것이고 전망이 좋지 않다고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고아이고 삶이 힘들수록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죠. 나도 참 어렵게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지만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해. 자네는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나.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자네 나이 또래들이 하는 걸 다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 사실 외로웠거든요. 20살 된 애들은 대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젊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녁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저는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대했어요. 대학 나온다고 전부가 아니었죠. 이미 저보다 좋은 학벌에 좋은 집안, 그리고 스펙까지 준비된 인재들이 많았어요. 서류를 한 100개 정도 넣었지만 합격조차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자살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알바일을 전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는 언니가 막 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언니 뭐 하세요? 아, 나 캐디 일 하려고. 캐디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너도 한번 해봐. 저도 모르는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캐디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일하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벌 수 있고 손님을 잘 만나면 몇십만 원까지 팁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그 언니를 따라서 같이 캐디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합격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전공과는 다른 일이었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캐디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버는 족족 통장을 모으니까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중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 엄청 큰 돈을 모았던 거죠. 저는 아무도 제가 고아라는 것을 몰랐으면 했어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서부턴 옷도 좋은 옷으로 사입고 화장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제가 젊고 얼굴이 반반하고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니 아저씨들이 건들고 싶었나 봐요. 사실 골프라는 게 사업이나 접대용으로 정말 많이 하시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 고위층에 있다고 해서 다들 젠틀하거나 매너 좋은 게 아니었죠. 어이 아가씨,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도 반반하고 엉덩이는 빵빵한데 왜 여기서 자외선 받으면서 고운 살결 다 타게 해? 젊음을 낭비하나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은근히 저에게 스폰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20살은 좋게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제가 좋다면서 제 허리에 손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결국 막판에는 이 지긋지긋한 쉰내나는 아저씨들 추태를 못 참아주겠네. 그래,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나도 이젠 이런 곳에 못 있겠다. 혼자서 열을 낸 뒤 퇴사를 했습니다. 맨날 골프장 안에서 숙식하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도중 제가 평소에 자연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던 도중 꽃집을 차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플로리스트 분들을 동경하기도 했고 너무 이뻐 보였거든요. 직업 학교에서 꽃 관련 일을 배우고 번 돈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대출도 좀 받아서 꽃집 가계약을 했어요. 어떤 분께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좋은 상권에 있는 꽃집은 좋은 가격에 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를 했던 거였거든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 김강희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지금 범죄자금으로 사용되어서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데요.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서 돈을 못 빼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선 계좌랑 비밀번호 그리고 신분증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수사 단계에 끝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가압류가 걸리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못 꺼낼 수도 있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당장 몇 주 뒤에 권리금을 내야 하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저는 그놈의 말을 순순히 듣고 통장이며 도장이며 다 내놓았죠. 그리고 이틀 뒤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통장 관련된 일은 잘 해결이 되었나 하고요. 바보처럼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저 얼마 전에 검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여기서 사건 근황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검사가 전화를 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보이스피싱. 네,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놈한테 모든 걸 홀라당 빼앗겨버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자 경찰관이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갔고 통장 정리를 하면서 범죄 내역을 확인한 겁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모은 권리금 6천만 원은 이미 그놈들한테 넘어간 지 오래였어요. 경찰관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저요. 이거 고등학교 자퇴하고 죽기 살기로 모은 돈이에요. 이거 없으면 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열을 했습니다. 저를 본 경찰관은 고개를 휘저으며 은행 거래 내역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대포 통장으로 6천만 원이 넘어갔고 또 그 돈이 10군데로 분산되어서 송금이 되었는데 2단계가 넘어가면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그래서 중범죄라고 몰랐냐고 하더이다. 눈물밖에 안 났죠. 한순간에 저는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누가 제 발목을 잡고 뒤로 확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은 그냥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었던 저는 지식인의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으로 10억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집 한 채를 그냥 날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엄마 병원비를 사기당했다는 분도 있었죠. 피해자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었고 심지어 10년 전에 달린 지식인 글에서도 결국 돈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이 달려 있었죠. 그래도 언젠가 내 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희망이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우울에 빠지니까 끝도 없이 그 우울의 구덩이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정신과에 간 저는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왜 인생은 저에게 이렇게 험악한 시련을 준 걸까요? 요즘 잠이 안 와요. 하루에 1시간도 못 자는 것 같아요. 가슴이 여기가 막 뜨거워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죠? 수면제입니다. 가장 센 걸로 처방해드렸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먹고 주무세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고 약에 의지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 둘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문제는 권리금을 못 주니까 계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건 안타까운데 우리가 계약서 때문에 파기할 경우에 권리금의 10%를 내야 해. 600만 원 정도 내야겠네. 내가 저쪽 꽃집 사장을 설득해봐도 워낙에 완강해서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야. 이런 말을 그쪽한테 전해야 하는 나도 많이 속이 상해. 사기당한 것도 속상한데 계약 파기로 돈까지 물어내야 하니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싶어서 한강 위에 올라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대교 위에 서서 다리 아래를 바라보았어요. 떨어지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플 것 같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죽게 된다면 하늘에 있는 할머니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신 유언이 생각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 못 살 것 같아요. 이젠 할머니 옆에 가고 싶어요. 몸을 기울여서 떨어지려고 한 순간 누가 제 뒤터리를 잡아서 확 뒤로 저를 낚아챈 겁니다. 어떤 남자였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저를 본 그 남잔 저 여자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하면서 차를 세워 저를 지켜본 겁니다. 제가 죽으려고 몸을 기울이자 차에서 내려 저를 확 잡아챈 거였죠. 아가씨, 왜 죽으려고 그래요? 나 참 미치겠네, 정말. 곧이어 경찰이 왔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대교 위에서 사람이 죽으려고 한다고 그 아저씨가 차 안에서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자살 미수자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죽으려고 한 거냐는 물음에 저는 그간 제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냉정했어요. 자살하면 그거 국민들한테 민폐인 거 알죠? 신원 조회해보니까 부모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무연고자로 처리되면 그거 다 세금으로 장례 지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민폐 끼치면 안 되죠. 죽을 용기로 그냥 사세요. 하여튼간에 요즘 사람들은 목숨 귀한지 몰라서 문제야. 저는 더 우울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지고 있는 수면제를 입에다가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거의 이틀 뒤에 깨어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5통이나 와 있는 겁니다. 문자를 보니까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날 저를 구해준 남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걱정되어 안부 전화 드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문자 남겨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보다 12살 정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다고 저의 고통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분과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고아로 살아왔고 누구한테 도움 요청할 곳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단 말이 맞더라고요. 저를 구해준 그분이 로펌 대표였습니다. 서초동에서 변호사 5명 정도 있는 로펌을 이끌고 계셨고 이미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도 소송을 여러 차례 해보신 분이셨어요. 일단 저에게 국선을 선임하고 소송을 통해서 범인이 잡힐 때까지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리다 할 일을 하라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돈을 찾기 위한 여정에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 고소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긴급 범죄 지원금과 심리상담 지원도 받으니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전 몇 달이면 범인이 잡힐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국선도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없고 경찰도 거의 못 잡는다고 보셔야 해요. 6천만 원 날린 건 아깝긴 하지만 인생 배운 경험값이라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 돈 저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다시 좀 살만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우울증이 도졌고 저도 모르게 방에서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띠링띠링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렸어요. 김창현 대표님, 저를 도와주신 변호사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낮잠을 자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전화했어요. 잘 살고 있죠? 별일 없죠? 변호사님. 제가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니 한 걸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달려주셨어요. 낮에 만난 저희는 새벽이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랑을 느낀 때가요. 캐디 일하면서 치근덕대는 남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연애, 사랑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하늘에 있는 할머니가 보내준 사람 같았습니다. 그분도 제가 자꾸 생각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도와주고 싶고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 둘 다 어느 정도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만나는 날이 부쩍이나 많아졌습니다. 제가 저의 영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그 남자도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이혼하시고 나서 엄마가 홀로 저를 키우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기만 했지만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부모님이 와야 하는 날이면 할머니가 오시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모진 말도 많이 했고요. 제가 변호사가 된 모습을 할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법고시 붙기 전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겪고 있으신 고통에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본인의 속사정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저희는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운명 같은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부터 제 삶에 안정감이 찾아왔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죠. 바보같이 저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는데 이젠 저 덕분에 본인이 삶의 낙을 찾았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해주는 분이셨죠. 저랑 나이 차이는 띠동갑이 넘지만 만나다 보니 아빠 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여자보다 행복한 것 같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중학교 동창인 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나 1학년 3반 반장이야. 나 기억나지? 우리 오랜만에 동창회 하려고 하는데 너도 와라. 그래. 미안. 난 별로 가고 싶지 않네.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많고 내가 별로 안 보고 싶은 애를 또 있는 것 같아서.
알지. 내가 반장으로서 너 많이 못 챙겨준 것도 미안하고 우리 이제 다 어른이니까 그때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시간 되면 동창회 꼭 나와주길 바랄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반장 친구는 저를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했고 오랜만에 인사할 겸 동창회에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백화점에서 사준 이쁜 옷을 입고 갈까 하다가도 그 모습은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접어두고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애들이 정말 삐까뻔쩍하게 본인을 꾸미고 왔더라고요. 어떤 애는 외제차에 어떤 애는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자리는 아니었구나. 다들 자랑하러 왔구나. 집에 얼른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일 끝나고 늦지 않게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해서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애들은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본인 자랑하기 바빴어요. 뭐 남편이 노래방 사업을 해서 체인점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시어머니 댁이 너무 잘 살아서 돈 안 벌고 살아도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 놀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랑이 끝나니 자연스럽게 타겟은 저에게로 돌아오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그래도 얼굴이 많이 폈다. 중학교 때는 맨날 죽상으로 있더니 우리는 네가 정말로 동창회 온 줄은 몰랐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진짜 오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비웃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너희가 오라고 해서 온 거지. 왜 나는 원래 여기 오면 안 된 자리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냥 그렇다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나 그냥 쉬고 있어. 딱히 하는 건 없고. 쉬면서 결혼 준비 중이야.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하니 어디선가 푹 하고 비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저를 엄청 괴롭힌 일진 여자애였어요. 분명히 반장이 걔는 안 온다고 했는데 저를 골탕 먹인 거였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걔가 저에게 인사를 한 순간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우, 왜 떨어? 아직도 내가 무섭니? 결혼 준비한다고? 아, 너란 애도 결혼을 하는구나. 신기하다. 저를 비꼬더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걔는 그 동창회에서 실세인 듯 싶었어요. 남편이 술집을 운영하고 그게 꽤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온 몸이 명품이었습니다. 너 근데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는 어떻게 하게? 너 부모님 안 계시잖아. 어? 그러면 너 같은 고아들은 부모님 자리 알바 같은 거 쓰는 건가? 와, 진짜 그것도 골치 아프겠다. 고아들은 서러워서 결혼도 못하겠다. 그치? 옆에 있는 애들이 그 애의 막말을 막았습니다. 야, 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겠냐? 진짜 못됐다. 야, 우리 다 성인이야. 어때? 못할 말은 아니잖아. 솔직히 너네들도 궁금하잖아. 저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상상으로는 이미 걔를 몇 번이고 찔러 죽이고 화를 냈지만 현실 속에 저는 여전히 중학생의 기억에 머물러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자존심 때문에 몇 번이나 꾸역꾸역 눌러 담았죠. 목까지 울음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밑에 손을 넣어서 문자를 했어요. 당신 혹시 일 언제 끝나? 끝나자마자 여기 와줄 수 있어? 내가 좀 피곤해서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알겠어. 나 이제 소장 거의 다 써가니까 이것만 마무리하면 바로 달려갈게. 30분 뒤 남자친구가 동창회 왔어요. 변호사 배지를 양복에 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예비 신랑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동창회 간다고 들었는데 수진이가 피곤하다고 해서 데리러 왔어요.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으셨을 텐데 먼저 수진이 데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 일진애가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야? 남편 되는 분은? 설마 같은 시설에서 만난 건가? 대놓고 남자친구 옆에 있는 저를 비웃는 겁니다. 눈치를 챈 거죠. 제가 거기서 놀림받고 괴롭힘 당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남친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더니 제 동창들에게 싹 돌렸습니다.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한성을 운영하고 있고요. 로펌 대표로 있습니다. 법적 자문 같은 거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궁금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남편이 로펌 대표일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를 골탕 먹인 그 여자애도 한 방 맞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성 로펌? 여기 꽤 유명한 곳이잖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가 변호사를 만나? 엄청 부러운 눈치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처럼 만났지 뭐. 너도 남편 운명처럼 만나지 않았어? 뭘 부러워해. 그럼 난 먼저 간다. 왠지 모르게 제가 승자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오빠, 데리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동창회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 애들은 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나 괴롭힌 애가 올 줄은 몰랐는데 반장이 나한테 말 안 했더라고. 그런 애가 온다는 걸. 안 그래도 당신 표정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서 여러모로 걱정이 되었어. 그 당신한테 한마디 한 그 여자 인상이 너무 안 좋더라. 앞으론 동창회 가지도 말고 그 여자랑 상종도 하지 마.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간 저희는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혼식 전에 이미 합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 당신 많이 괴롭혔어? 말도 마. 내 가방에 썩은 우유곽 넣어서 발로 차기도 하고 남자애들한테 시켜서 내 머리 때리라고도 하고 내가 남자 좋아한다고 헛소문 퍼뜨려서 걔 때문에 전교 왕따 당한 적도 있어. 뭐라고? 그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당신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왜 간 거야, 거기에? 그냥 모르겠어. 반장이 오랜만에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동창회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나간 거지 뭐.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잘 지내고 있냐? 야, 난 너 남편 되는 사람이 변호사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너 매력이 많나 보다. 왜 전화한 건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니네 로펌 바로 앞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계약이 만료되거든.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니네 남편 되는 사람한테 나 좀 잘 부탁한다고. 혹시 그 로펌에 아는 사람 있으면 입김 좀 넣어주면 안 되나 부탁하고 싶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건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너 남편 부자라며. 술집 장사로 돈 많이 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일하려고 하는 거야? 야 됐어. 도와주기 싫으면 말아. 왜 남의 남편 이야기까지 들먹여 재수 없게? 됐다 됐어. 니한테 자존심 굽히고 이런 거 부탁한 내가 바보지. 지 혼자 성질 내고 전화를 팍 끊는 겁니다. 퇴근하고 온 남친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니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지가 괴롭힌 동창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건 도대체가 무슨 심보냐면서요. 저에게 그 여자의 신상을 물어봤어요. 바로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네네. 거기 격리 있죠? 다음 달에 일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 네네, 그 사람이요. 웬만하면 채용하지 마시죠.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쌍욕이 담긴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야, 미쳤냐? 네가 니네 남편한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니? 멀쩡하게 실수도 없이 일 잘하고 있는 나한테 대표가 와서 실망이라며 짐 싸라고 하는데
네 년이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들이 줄줄이 써있는 겁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것까지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너무 힘들어할까봐 혼자 끙끙거리면서 속을 삭혔습니다. 그래, 안 좋은 이야기 계속 꺼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냥 그 여자애 차단해버리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자.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니까 제 얼굴빛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한숨 쉬고 얼굴이 칙칙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말해.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우리 이제 부부 될 건데. 저는 그제서야 저에게 온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그 문자를 본 남편은 극대노를 했습니다. 이 여자 질이 아주 안 좋은 여자야. 율천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여자 남편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여자가 생활비 번다고 로펌 사무소에서 격리일로 일하는 것 같던데. 당신이랑 동찬들한텐 술집에서 사업한다고 했지? 알고 보니 그 여자애는 본인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된 것도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한 거야. 이제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정보통신법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사람은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 여자를 고소해야겠다면서 소장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10대 때에는 제가 힘도 없고 주변에 지켜준 어른도 없으니 그런 일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지만 지금은 남편이 지켜주겠다며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그 애는 저에게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전화 차단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여자 로펌 업계에서 블랙리스트 올렸어. 아마 다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서 누가 저를 힘들게 해도 방어하는 것 없이 제 탓을 하면서 고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대요. 이젠 저의 고통에 방패막이가 되어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의 고통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여자애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어요. 동창들한테 제 욕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가 된 남편을 만난 것도 모두 제가 꼬리를 친 거고 저와 남편이 만난 장소가 여자 나오는 술집이었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반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고 당연히 변호사인 남편은 그걸 다시 고소했고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내한테 들어보니 중학생 때 제 아내를 많이 괴롭힌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힘도 없고 약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제 아내를 괴롭히면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코 다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을 전하는 반장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네가 제일 나빠. 나쁜 애 안 되려고 이리저리 모기처럼 붙어다니면서 간신배 노릇하고 너는 내가 걔한테 괴롭힘 당할 때 뭐 했니? 동창회 애도 걔 안 온다고 안심하라고 했으면서 막상 가보니까 걔 있고 네가 제일 나빠. 막 분노를 표했네요. 동창 몇 명 애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그간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반장도 결국엔 저에게 미안했다고 본인이 어리석었다고 했네요. 그리고 저는 동창 애들한테 그 여자의 남편이 잘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지금 남편이 사기죄로 감옥에 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몇 애들은 개모임으로 그 여자애한테 돈을 보냈는데 잠적해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괴롭힌 애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의 축복 속에 올린 결혼식이라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결혼 전에 중학생 때 겪었던 아픈 상처도 치유할 수 있게 되었고 3년간의 노력 끝에 복덩이인 선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키우면 키울수록 행복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에 있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선물, 남편과 딸 선아. 감사한 하루가 지속될 무렵 잊고 있던 보이스피싱에 관한 소송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조직원들을 잡아서 송환 예정이란 소식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긴 힘들겠지만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수사관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혔던 그 여자애는 동창들한테 개모임을 목적으로 돈을 수천만 원을 걷어서 튀었다가 소송을 당했나 봐요. 안 그래도 집행유예 전적이 있었는데 또 죄를 저질러서 결국 사기죄로 징역형이 1년 떨어졌다고 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하늘이 알고 벌을 준다고 하잖아요. 저를 괴롭힌 그 애도 벌을 받은 것 같아서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소송을 많이 해봤잖아. 못된 짓 저지른 애들은 결국 언젠가 다 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그간 겪었던 서러움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랑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토끼 같은 우리 아이 키우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해.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간의 일을 계기로 돈독해졌고 이제는 훌쩍 커버린 딸과 함께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 선산에 가서 인사도 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네요. 고아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세월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고아로 힘들게 삶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봐요.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정말 저희 할머니 말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봐요. 분명히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힘듦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